1960년 4월 18일 밤, 서울은 봄비도 없이 젖어 있었다. 고려대 앞 도로, 학생들의 발걸음이 한 줄로 길어질수록 어둠은 더 단단해졌다. 누군가의 숨이 새고 누군가의 주먹이 주머니 속에서 굳었다. 그때였다. 골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은 짧고 움직임은 빨랐다. 설득이 아니라 제압, 정책이 아니라 공포.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그 습격은 여론을 뒤집는 결정타가 된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표가 투표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만들어진다고. 그 거리의 한복판에 이름이 있었다. 임화수, 권중각. 겉으로는 단장 간부, 책임자 같은 단어들이 붙었다. 속으로는 더 노골적이었다. 정치 깡패, 권력의 뒤편에서 일하는 주먹. 그런데 이 남자는 주먹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빛도 만졌다. 충무로의 조명 아래서 배우의 얼굴이 어떻게 군중의 마음을 흔드는지 배웠다. 그리고 그 기술을 거리로 옮겼다. 관객을 군중으로 바꾸고 군중을 도구로 바꾸는 일. 그가 가장 능했던 건 싸움이 아니라 분위기였다. 분위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줄 세운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자. 1950년대 자유당의 시간. 전쟁의 그늘이 채 거치지 않은 서울에서 반공이라는 말은 면죄부처럼 유통됐다. 임화수는 그 말을 앞세우고 사람을 모았다. 대한반공 청년단 종로 쪽 조직. 그 간판 아래 모여든 얼굴들은 늘 비슷했다. 낮에는 평범한 척, 밤에는 거칠게. 그리고 1959년 반공예술인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예술은 원래 자유를 말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반대였다. 무대는 메시지를 강요받고 목소리는 선거 구호로 바뀌었다. 누가 고개를 돌리면 다음 딱지가 붙었다. 의심, 빨갱이. 그 단어 하나면 사람은 사회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니 다들 웃었다. 웃는 척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1960년 3월 15일 선거. 종로의 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거리는 정책을 읽지 않았다. 거리는 사람의 눈치를 읽었다. 누구의 편에 서야 내일이 무사한지, 어디서 침묵해야 오늘이 끝나는지. 임화수 같은 인물은 그 침묵을 배치했다. 사람을 때려서가 아니다. 맞기 전에 스스로 물러서게 만드는 공포. 그게 더 싸고 더 깔끔하고 더 오래간다. 하지만 바람은 늘 바뀐다. 4월 18일의 밤이 불씨가 되고 4월 19일의 거리에서 분노가 터져나오면 권력의 계산도 흔들린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이후 칼날은 방향을 바꾼다. 어제까지 필요했던 주먹이 오늘은 제거해야 할 흔적이 된다. 체포재판. 그리고 1961년 12월 21일. 끝은 숫자처럼 차갑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그날 고려대 앞 어둠에서 움직인 주먹은 임화수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임화수를 움직이던 더 큰 손의 것이었을까? 1959년 종로는 낮과 밤이 서로를 모른 척했다. 낮에는 국기와 구호가 펄럭였고 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다. 임화수, 권중각. 그는 반공이라는 단어를 칼집처럼 들고 다녔다. 칼은 꺼내지 않아도 위협이 된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그 무렵 반공예술인단이라는 간판이 세워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조직의 앞줄에 서 있었다. 마이크를 쥔 사람들은 예술인인데 대본은 정치가 썼다.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다. 무대의 조명은 따뜻해 보였지만 그 빛이 향하는 곳은 투표함이었다. 누군가 고개를 돌리면 의심이라는 스티커가 붙었다. 그 한 장이면 사람은 일터에서 밀려나고 동네에서 밀려난다. 그래서 다들 박수를 쳤다. 마음이 아니라 생존이 시켜서. 1960년 3월 15일이 가까워지자 종로의 공기는 더 얇아졌다. 말이 줄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사람들은 정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골목을 읽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는지,
선거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한다는 걸 그들은 몸으로 배웠다. 이마수 같은 인물은 그 분위기를 설계했다. 싸움을 크게 만들면 흔적이 남는다. 그는 흔적 대신 침묵을 남겼다. 침묵은 신고도 어렵고 증언도 어렵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그리고 3월 15일 부정선거라는 말이 퍼지는 속도는 새벽의 전단지보다 빨랐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나 한 번은 계산한다. 오늘 소리내면 내일 내가 괜찮을까? 그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서울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1960년 4월 18일 밤 고려대생들이 도로 위를 지나가던 그 순간 누군가가 지금이다 라고 속삭인 것처럼 어둠이 움직였다. 제복도 명찰도 없는 사람들, 말보다 어깨가 먼저 밀고 들어왔다. 그날의 사건은 폭력이 표를 바꾼다는 이미지에 불을 붙였다. 이제는 다들 알게 된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시대의 병이라는 걸.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 시절 서울의 공포는 누가 때리느냐보다 누가 뒤에 있느냐가 더 무서웠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로 이어진다. 1960년 4월 19일 밤이 끝나자 거리에는 다른 군중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마수가 만든 움직이는 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 벽의 뒤에서 진짜 주인이 모습을 드러낼까? 아니면 모든 책임이 가장 먼저 버려질 사람에게 던져질까? 1960년 4월 19일 아침 서울은 전날 밤의 젖은 공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다. 종로의 돌바닥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빛만 먼저 말라갔다. 더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 얼굴들. 어제까지는 속삭이던 말이 오늘은 거리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다. 누가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한 번 터진 분노는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마수 권중각. 그가 쥐고 있던 건 주먹만이 아니었다. 연결이었다. 전화 한 통이면 골목이 움직이고 한마디면 무대가 뒤집혔다. 하지만 4월 19일의 군중은 전화로 제어되지 않았다. 분위기가 폭발로 바뀌는 순간 설계자는 가장 먼저 무력해진다. 그날의 거리에서 그가 익숙하게 쓰던 공포는 더는 통하지 않았다. 공포는 한 방향으로만 흐를 때 힘이 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공포가 권력을 향해 역류했다. 기록에 따르면 4월 18일 고려대생 습격 사건이 여론을 뒤집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다. 밤길에서 한번 휘둘러진 폭력이 낮에 도시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바꿨다.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누가 시켰나로. 그 질문이 커질수록 이마수 같은 손은 위험해진다. 손은 늘 흔적을 남긴다. 권력은 흔적을 싫어한다. 며칠이 지나면서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자유당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갔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 권력이 무너진다고 해서 권력이 쓰던 방식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방식은 살아남는다. 이름만 바뀌고 간판만 바뀐다. 이마수는 그 틈에서 살 길을 찾으려 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충성이라는 말을 믿었을까? 1961년 5월 16일 이후 바람은 완전히 바뀐다. 총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명령의 방향이 뒤집히는 순간이다. 어제까지는 애국, 오늘은 범죄. 어제까지는 단장, 오늘은 피고인. 이마수는 결국 체포된다. 재판정의 공기는 거리보다 더 정직하다. 말이 줄어들고 종이만 늘어난다. 그 종이에는 날짜가 찍히고 죄명이 적히고 서명이 쌓인다. 그가 평생 조절해왔던 분위기는 법정에서 아무 힘이 없다. 판사는 박수를 치지 않는다. 검사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거기서는 주먹이 아니라 기록이 사람을 때린다. 1961년 12월 21일 숫자 4개가 끝을 만든다. 한때는 종로의 밤을 움직이던 이름이 이제는 처형이라는 단어 옆에 놓인다. 그 순간에도 그는 생각했을까? 내가 버려진 건 시대가 바뀌어서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나는 버려질 운명이었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임화수의 끝은 개인의 끝이 아니라 구조의 흔적이다. 권력이 폭력을 빌릴 때마다 그 폭력은 언젠가 증거가 된다. 문제는 그 증거가 언제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더 선명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임화수를 만든 것은 그의 야망이었나 아니면 그를 고용한 체제였나. 충무로의 새벽은 언제나 거짓말처럼 밝았다. 촬영장 조명은 밤을 낮으로 만들고 배우의 미소는 가난을 잠깐 잊게 했다. 그런데 그 빛 아래에도 그림자는 있었다. 임화수 권중각. 그는 주먹으로만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 카메라 앞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그는 일찍 배웠다. 누가 박수치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그 미세한 흐름이 모이면 여론이 되고 여론은 권력이 된다. 1950년대 전쟁의 잿가루가 아직 거리 구석에 남아있던 시절, 반공은 가장 편한 언어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유당 체제 아래에서 정치 깡패로 불렸고 동시에 영화 쪽 사업에도 발을 걸쳤다. 겉으로는 애굽, 속으로는 계산. 충무로에서 배운 건 연출이었다. 군중을 한 방향으로 보게 만드는 연출. 그리고 종로에서 배운 건 통제였다. 군중을 한 방향으로 걷게 만드는 통제. 두세 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 1959년 전후로 반공예술인단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 예술이 사람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예술은 동원의 장치가 되었다. 노래와 구호가 섞이고 공연과 선전이 섞인다. 그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누가 무대에 오르고 누가 내려오는지, 누가 충성을 연기하고 누가 의심을 뒤집어 쓰는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시절이었다. 빨갱이란 나귀는 총알보다 조용했지만 더 오래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을 움츠렸다. 그 움츠림이 표가 되고 표가 권력이 되었다. 하지만 권력은 늘 욕심이 많다. 더 많은 박수, 더 많은 환호, 더 많은 침묵. 그 욕심을 채우다 보면 선이 흐려진다. 1960년 3월 15일이 다가오자 종로의 공기는 점점 칼날처럼 얇아졌다. 누구나 알았다. 이번엔 평소처럼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무리한다. 그래서 더 조급해진다. 그리고 결국 4월 18일 밤 고려대생 습격이라는 장면이 도시의 기억에 박힌다. 그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민낯이었다. 4월 19일 이후 임화수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필요한 손에서 위험한 손이 된다. 손은 늘 흔적을 남기니까 권력은 흔적을 버리고 싶어 한다. 5월 16일 이후 그는 체포되고 재판정으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연출자가 아니라 피연출자가 된다. 질문은 날카롭고 대답은 자꾸 막힌다.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말하는 순간 더 빨리 끝날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임화수의 진짜 얼굴은 주먹이었나? 아니면 주먹을 빌려준 권력의 거울이었나? 다음 장면. 그 재판의 문이 닫히는 순간 누가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보았을까? 재판정의 문이 닫히면 소리는 작아지고 숨소리는 커진다. 1961년 서울 어딘가의 법정. 바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떠들지만 안쪽에서는 한 사람의 시간이 정리되고 있었다. 임화수, 권중각. 한때는 종로에서 이름만 불러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던 남자. 지금은 피고인석에서 이름을 또박또박 확인받는 남자. 그 차이가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 그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기록에 따르면 1950년대 그는 자유당 권력의 뒤편에서 정치 깡패로 움직였고 대한반공청년단 종로 쪽 책임을 맡았다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그는 충무로의 세계를 드나들며 반공예술인단 같은 조직을 앞세워 예술인을 동원하는 방식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먹과 마이크가 한 몸처럼 쓰이던 시대. 그 시대는
늘 변명거리가 있었다. 국가 반공 질서. 하지만 법정에서 변명은 종이 위에 눌러앉는다. 판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검사는 단어를 아끼지 않는다. 여기서는 박수도 환호도 눈치도 통하지 않는다. 이마수가 가장 강했던 건 거리의 공기를 조절하는 기술이었다. 누가 말을 하게 둘지, 누가 침묵하게 만들지. 그는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상대를 접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법정은 다르다. 법정은 공기를 조절할 수 없다. 공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절차, 기록, 증언. 그가 평생 다뤄온 분위기는 여기서 가치를 잃는다. 그 순간 피고인의 눈에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 1960년 4월 18일 밤 고려대 앞 도로. 학생들의 행렬이 지나가던 순간 어둠 속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짧은 말, 빠른 움직임. 그 장면이 여론을 뒤집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여론은 4월 19일로 이어진다. 거리의 분노가 권력의 목을 잡아 흔든 날. 이마수의 세계가 무너진 날.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지시를 받는 쪽이었을까? 지시를 내리는 쪽이었을까? 혹은 그 둘 사이 가장 위험한 중간이었을까? 5월 16일 이후 바람은 더 차갑게 바뀐다. 어제까지의 충성은 오늘의 죄가 된다. 권력은 손을 씻고 싶어 한다. 손을 씻으려면 비누가 아니라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흔적이 많은 사람이다. 이마수 같은 사람. 거리에서 너무 눈에 띄었고 너무 많은 소문이 붙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 체제는 기억을 싫어한다. 기억은 책임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재판정의 공기는 더 서늘해진다.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당신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나?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누구의 이름을 말하면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말해야 살아남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마지막 의리일까? 이마수의 입술이 굳어질수록 법정 안의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1961년 12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멀리서 다가온다. 숫자 4개가 한 사람의 끝을 만든다. 하지만 진짜 끝은 날짜가 아니라 그 날짜 뒤에 남는 질문이다. 그 밤들에서 폭력은 정말 그의 선택이었나? 아니면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도구였나?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도구가 버려지는 방식까지 보게 된다. 1961년 12월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다. 철문이 한번 닫히면 그 소리는 오래 남는다. 임화수, 권중각. 그가 평생 휘둘렀던 건 주먹만이 아니었다. 시대의 공기였다.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은 참자라는 문장을 심는 공기. 그런데 이제 그 공기가 그를 죄어온다. 바람이 바뀌면 먼저 얼어붙는 건 늘 그림자 쪽이다. 56 이후의 서울은 빠르게 새 간판을 달았다. 새로운 구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얼굴. 하지만 골목은 안다. 간판이 바뀌어도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록에 따르면 이마수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끝내 1961년 12월 20일을 처형되었다고 전해진다. 날짜는 정확한데 마음은 애매하다. 누군가는 정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리라고 말한다.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더 섬뜩하다. 그는 끝까지 충성을 믿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을까? 권력은 사람을 쓰되 사람의 이름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걸. 거리에서 형님이라 부르던 목소리들, 선거판에서 애국이라며 손을 잡던 손들, 충무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얼굴들, 그 모든 것이 재판정의 공기 속에서 하나씩 증발했다. 남는 건 종이뿐이다. 혐의 진술 서명 날짜. 종이는 차갑고 인간은 그 종이 앞에서 작아진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끝까지 남는다. 1960년 4월 18일 밤의 장면이다. 고려대 앞 어둠이 갑자기 움직이던 순간 그 장면이 여론을 뒤집고
49의 거리로 이어졌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한다. 폭력은 결국 표를 바꿀 수 없었다고. 맞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한다. 폭력은 잠깐이라도 표처럼 쓰였다고. 그 잠깐, 이 누군가의 인생을 꺾고 도시의 공기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그 값을 누가 치렀나? 임화수 하나로 끝났나? 아니면 더 큰 손들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았나? 형님들, 여기서 댓글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폭력으로 표를 만들던 시대가 끝났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방식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12월 21일, 숫자 4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닫는다. 하지만 도시의 이야기는 닫히지 않는다. 종로의 골목은 오늘도 누군가를 시험한다. 권력은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선다. 폭력이 처벌받던 그날 진짜로 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 종로는 사람을 잊지 않는다. 1961년 12월 21일이 지나도 골목의 공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임화수, 권중각, 그의 이름은 사라지는 듯 했지만 그가 남긴 방식은 남았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누군가를 조용히 만들기. 주먹을 휘두르기보다 주먹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먼저 깔기. 그게 가장 싸고 가장 빠르고 가장 흔적이 적다. 권력은 늘 그런 방식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그가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건의 끝과 구조의 끝은 다르다. 사건은 날짜로 끝나지만 구조는 습관으로 남는다.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반공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던 습관, 예술인단 같은 조직을 통해 목소리를 통제하던 습관, 선거판을 정책이 아니라 공기로 굴리던 습관, 임화수는 그 습관의 얼굴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그가 얼굴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종로라는 중심, 충무로라는 무대, 반공이라는 간판 선거라는 타이밍, 이 네 가지가 한 사람에게 겹치면 그는 도구이면서도 상징이 된다. 상징은 편하다. 상징을 처벌하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믿기 쉬우니까. 권력은 종종 그런 믿음을 원한다. 믿음은 질문을 멈추게 만든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남는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생 습격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날 4월 19일 거리에서 분노가 폭발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집단으로 묻기 시작했다. 누가 시켰나? 그 질문이 가장 위험하다. 그 질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공포의 흐름을 아래에서 위로 되돌려 보낸다. 임화수의 시대가 무너진 건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56 이후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다. 빠르고 단호하고 거칠게. 체포와 재판과 처형. 사회는 정화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정화란 말은 늘 무섭다. 무엇을 씻어내는지보다 무엇을 남겨두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화수는 씻겨나갔다. 그렇다면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를 고용했던 구조는 정말 사라졌나? 아니면 더 조용한 형태로 바뀌었나? 종로의 늦은 밤 술집에서 흘러나오던 옛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때는 그랬다 라는 말 뒤에 꼭 이런 말이 붙는다. 지금도 완전히 다르진 않다. 폭력의 형태는 변해도 공포를 이용하는 방식은 살아남는다. 누군가는 여전히 군중을 도구로 만들고 누군가는 여전히 마이크를 장악하려 한다. 예술이든 정치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쟁이다. 그래서 임화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몰락담이 아니다. 그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민다. 권력이 폭력을 빌렸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끝났다고 믿고 싶은가?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거울이 비추는 더 깊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다. 임화수의 뒤에 있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남긴 흔적은 정말 사라졌을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건 한 사람을 처벌했으니 깨끗해졌다는 말이다. 종로의 겨울 공기 속에서 임화수의 이름이 지워져도 그가 사용하던 언어는 남는다.
반공, 질서, 애국. 그 단어들은 칼이 아니다. 칼은 피가 묻는다. 단어는 손을 씻는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 1960년대 초 서울은 전쟁의 흔적 위에 얇은 번영을 덧칠하던 도시였다. 낮에는 공사장 먼지가 날리고 밤에는 네온이 기침처럼 깜빡였다.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면서도 뒤를 자주 돌아봤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지, 누군가의 이름이 내 이름 옆에 붙는지. 그 시절엔 이름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했다. 특히 빨갱이라는 낙인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칼날이었다. 이마수는 그 칼날을 들고 군중 사이를 걸었던 얼굴로 기록된다. 1950년대 권력이 필요로 했던 건 설득이 아니라 동원이었다. 설득은 시간이 든다. 동원은 공포로 된다. 누군가를 꺾어 놓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줄을 선다. 그게 거리에서 배운 계산이고 선거판에서 더 자주 쓰였던 계산이다. 그리고 충무로는 그 계산을 더 부드럽게 포장하는 법을 가르친다. 화면은 현실을 가릴 수 있다. 무대는 진실을 덮을 수 있다. 배우가 외치는 구호는 연기처럼 보이지만 그 연기가 반복되면 관객은 그것을 현실로 믿는다. 기록에 따르면 반공예술인단 같은 이름 아래 예술이 정치의 확성기로 쓰였다는 지적도 있다. 누가 시나리오를 썼는지, 누가 연출했는지, 누가 출연했는지는 흐려도 그 효과만은 선명했다. 분위기가 표가 되는 시대. 그런데 분위기는 한 번 뒤집히면 가장 먼저 설계자를 삼킨다. 1960년 4월 18일 밤의 습격이 그랬다. 그 장면은 폭력 그 자체보다 폭력이 공공연히 동원된다는 인식에 불을 붙였다. 다음 날 4월 19일 거리의 분노는 체제의 뒷문을 두드렸다.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졌다. 누구를 처벌할까가 아니라 누구를 믿을까로. 그리고 그 질문은 더 잔인하다. 믿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사회는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 안정을 흉내낸다. 56 이후의 정리는 빨랐다. 빠르다는 말은 때로는 아름답다. 때로는 무섭다. 빨리 닫힌 문은 안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이마수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1961년 12월 21일로 끝났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 날짜를 기억하며 안도한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온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모를 때, 그가 하던 일을 누가 대신했는지 모를 때. 골목은 이름을 바꾸는 데 익숙하다. 간판을 바꾸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더 섬뜩하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이마수라는 인물을 괴물로만 만들려는 유혹이다. 괴물로 만들면 편하다. 우리는 선을 긋고 끝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한 시대가 만들어낸 기능이었다. 필요할 때 불러쓰고 불편해지면 버리는 기능. 그 기능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 같은 기능은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더 단정한 양복, 더 조용한 말투, 더 깔끔한 손. 주먹은 덜 보이고 대신 계약과 서류가 보인다. 공포는 덜 소리내고 대신 배제와 낙인이 더 조용히 작동한다. 종로의 밤을 떠올려보자. 술집에서 누군가가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은 언제였나? 누가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다. 누가 조용히 웃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이 말한다. 너 여기서 더 말하면 곤란해진다고. 이마수의 시대가 남긴 건 바로 그 감각이다. 폭력은 사람을 때리는 기술이 아니다. 사람을 스스로 접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 기술이 정치와 만나면 표가 되고 예술과 만나면 여론이 된다. 그게 이 이야기의 서늘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더 깊다. 이마수의 끝을 보며 사회는 무엇을 배웠나? 폭력을 쓰면 처벌받는다는 교훈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쓰되 너무 눈에 띄면 버려진다는 교훈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격한 걸까? 정의인가? 시스템의 자기 보호인가?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뒤에 있던 손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것이다. 이마수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 혹은 이마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했던 사람들, 그들은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그날 이후 더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었을까? 신문이 가장 잔인한 건 한 줄로 사람을 끝내버린다는 점이다. 1961년의 서울, 헤드라인은 정화라는 단어를 들고 다녔다. 거리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골목에서는 침이 말랐다. 사람들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정화가 시작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걸. 임화수 권중각. 그의 이름이 법정에 올라간 뒤부터는 더 많은 이름이 뒤따라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따르는 이름들은 흐릿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종로 쪽 조직과 반공예술인단 같은 간판 아래에서 움직였다고 전해지지만 그 간판을 걸어준 손은 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담배만 피우고 연기만 남긴 사람처럼 수사는 사람을 쪼갠다. 친구를 끊게 만들고 동료를 의심하게 만든다. 어제까지 술잔을 돌리던 이들이 오늘은 서로 눈을 피한다.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살아남는 순서가 바뀐다. 임화수 같은 눈에 띄는 얼굴은 이미 표적이 된다. 반대로 조용히 서류를 넘기던 사람들은 더 안전해 보인다. 폭력은 흔적을 남기지만 결제는 흔적을 숨긴다. 그래서 무섭다. 충무로 쪽 이야기도 그때부터 더 조용해진다. 무대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만 그 노래가 누구의 주문이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한 건 진실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으니까. 하지만 기분은 진실을 지우지 못한다. 누군가의 입술이 떨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간다. 그 밤들에서 군중을 도구로 만든 건 누구였나? 임화수였나? 아니면 임화수를 통해 움직인 더 큰 손이었나?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희생양이 나오면 사건은 끝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재판 기록의 문장들은 건조하다. 그러나 그 건조함이 오히려 소름을 만든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누구를 동원했는가? 누구와 연락했는가? 질문은 계속 같은 곳을 향하지만 대답은 계속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기 직전마다 문장이 꺾인다. 한 글자만 더 가면 문이 열릴 텐데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틈에서 서울은 또 다음 계절로 넘어간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간다. 새로운 간판, 새로운 구호, 새로운 얼굴들. 하지만 골목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침묵시키려는 기척이 보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인다. 그 본능이 바로 임화수 이야기가 남긴 가장 서늘한 유산이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 그날 법정에서 누군가가 삼켜버린 그 이름, 왜 끝까지 말하지 못했을까? 말하면 누구까지 무너졌을까?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는 걸까?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소리가 사라질 때다. 1961년 말 임화수의 사건이 정리되었다고들 말하던 그 무렵 종로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며 술잔을 들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진짜 끝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이 숨는 방식의 시작이었을까? 권력은 늘 거리를 필요로 한다. 거리란 단지 도로가 아니다. 사람들의 표정, 침묵, 눈치, 그리고 한 번쯤은 꺾이는 자존심까지 포함된 공간이다. 자유당 시절 그 거리를 관리하기 위해 임화수 같은 얼굴이 필요했다. 그는 눈에 띄는 역할을 맡았다. 때로는 조직을 앞세우고 때로는 반공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들었다. 그리고 충무로의 빛을 빌려 여론을 부드럽게 포장하려 했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진다.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다. 폭력이 표가 되던 밤. 하지만 그 밤은 오래 갈 수 없다. 폭력이 한번 눈에 띄는 순간 폭력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증거가 된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생 습격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분기점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거리의 공포를 풍문으로 넘기지 않게 된다. 그리고 4월 19일 분노는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
그때부터 이마수 같은 손은 위험해진다. 손은 언제든 잘릴 수 있다. 손이 잘려도 몸통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56 이후의 정리는 더 단호했다. 체포, 재판 처형. 이마수의 결말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권력과 폭력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권력은 폭력을 쓰지만 폭력과 함께 법정에 서지는 않는다. 법정에는 폭력만 선다. 그게 현실의 냉정함이다. 이마수의 이름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는 동시에 위험한 망각이 된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이후다. 종로의 골목은 어느 날 갑자기 정의로워지지 않는다. 충무로의 무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방식은 바뀐다. 더 세련되게, 더 조용하게. 주먹 대신 계약, 조직 대신 네트워크, 확성기 대신 기사 한 줄. 낙인은 더 조용히 작동한다. 문제 있는 사람, 주의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 말들은 칼자국이 남지 않지만 사람을 고립시킨다. 고립은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폭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폭력의 포장이 바뀐 것뿐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마수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울처럼 남는다. 우리가 그 거울을 외면하면 같은 그림자는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며 안도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악마는 얼굴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늘 자기 보호를 한다. 필요할 땐 사람을 쓰고 필요 없으면 사람을 버린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구조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을 보여주겠다. 책임을 한 점으로 모아 던지는 기술. 희생양을 만들고 그 위에 문을 닫는 기술. 이마수는 그 기술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다음 희생양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기술은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살아남았을까?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건 사건이 아니다. 반복되는 건 방식이다. 1960년대 초 이마수의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서울의 밤은 계속 돌았다. 종로의 골목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충무로의 간판은 다시 불을 켰다. 겉으로는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바닥을 밟아본 사람들은 안다. 바닥은 언제나 같은 냄새를 품고 있다는 걸. 이마수는 한 시대가 필요로 했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세우면 권력은 손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다. 문제가 터지면 얼굴을 치우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의가 섰다 라고 믿는다. 믿음은 편하다. 믿음은 질문을 줄인다. 권력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그 편함이다. 그래서 구조는 계속 산다. 그렇다면 구조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답은 단순하다. 폭력을 직접 휘두르지 않는다. 폭력의 가능성을 유통한다. 말 한마디, 소문 하나, 낙인 하나, 저 사람은 위험해 라는 단어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거리를 둔다. 고립이 시작된다. 고립은 칼보다 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린다. 자유당 시절 반공이라는 단어가 그랬다. 말로 사람을 묶고 말로 사람을 버렸다. 이마수는 그 언어를 현장에서 실행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충무로의 역할을 다시 봐야 한다. 무대와 화면은 현실을 비추기도 하지만 현실을 덮기도 한다. 반공예술인단 같은 이름이 등장하던 시절, 예술은 위로가 아니라 동원의 장치로 쓰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누군가에겐 애국 공연이었고 누군가에겐 검은 압박이었다. 관객은 박수치며 웃지만 무대 뒤에서는 누군가의 삶이 줄 세워진다. 이중의 풍경. 이마수는 그 이중의 풍경을 알고 있었고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록된다. 형님들, 잠깐만요. 형님들은 예술이 정치의 손에 잡히는 순간 어디부터가 죄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형님들 기준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1960년 4월 18일 밤 고려대생 습격 사건이 상징이 된 이유도 여기 있다. 주먹이 휘둘러진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것은 권력이 거리의 폭력을 빌릴 수 있다는 공공연한 신호였고, 시민들은 그 신호를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그래서 다음 날 4월 19일 분노는 체제를 향해 모인다. 그때부터 이마수는 도구에서 증거로 바뀐다. 증거가 된 도구는 보호받지 못한다. 56 이후의 정리와 1961년 12월 21일의 끝은 그 냉정한 공식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냉정해져야 한다. 이마수를 처벌했다고 해서 그 공식을 부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식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뿐인가? 더 눈에 띄지 않게, 더 책임이 분산되게, 더 서류로 정당화되게. 그게 권력이 학습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은 실수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수정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외면해왔던 부분을 들춰보겠다. 이마수의 이야기에 붙어있는 침묵한 사람들. 명령을 내렸지만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이름들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의 가장 서늘한 증거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늘 이름을 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이름들이 오늘도 어디선가 다른 방식으로 거리를 만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이마수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용법이다. 사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리는지, 그리고 버린 뒤에는 어떻게 깨끗해진 척 하는지. 서울은 그 사용법을 너무 여러 번 봐왔다. 1960년대 초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 했다. 뒤를 돌아보면 피곤해진다. 뒤에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는 빠르게 정리라는 말을 택한다. 정리는 좋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정리의 과정이 어떤지, 누가 어디까지 책임졌는지 묻기 시작하면 맑아질 일이 아니라 더럽혀질 일이 된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입을 닫는다. 입을 닫는 순간 구조는 다시 살아난다. 이마수 사건의 특징은 눈에 띄는 얼굴, 이 모든 책임을 끌어안는 형태로 남았다는 점이다. 그는 종로에서 움직였고 반공이라는 언어를 앞세웠고 예술인단 같은 간판과 얽혀 있었다는 말들이 전해진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 한 사람의 상징을 만든다. 상징은 처벌하기 쉽다. 상징을 처벌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다. 문제는 해결됐다. 이 결론이 바로 권력의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해결된 건 사건이고 남아있는 건 습관이다. 습관은 더 무섭다. 습관은 가르치지 않아도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예전에는 주먹이 앞에 섰다면 이제는 말이 앞에 선다. 예전에는 골목의 조직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명분이 움직인다. 국가를 위해, 질서를 위해, 안정을 위해. 이 말들은 언제든 사람을 가른다. 누군가는 안쪽, 누군가는 바깥쪽. 바깥쪽으로 밀려난 사람은 스스로 조용해진다. 조용해지는 순간 이미 반은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조용해질까? 답은 간단하다. 겁이 나서다. 그리고 그 겁은 개인의 겁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기억에서 온다. 1960년 4월 18일 밤 같은 장면. 갑자기 어둠이 움직이고 이유도 모른 채 밀리고 누군가가 쓰러지고 주변이 침묵하는 장면. 그런 기억이 쌓이면 사람들은 다음에도 비슷한 냄새가 날 때 본능적으로 몸을 낮춘다. 그 본능이 바로 권력과 폭력이 만나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유산이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입을 닫게 되는 순간 그건 폭력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만든 규칙입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마수의 마지막은 1961년 12월 21일로 기록된다. 날짜는 확실하다. 하지만 그 날짜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까지 확실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왜냐하면 날짜가 확실할수록 사람들은 그 날짜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날 끝났다. 정리됐다. 이제 과거다. 이런 문장들은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런데 편해지는 순간 질문은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구조는 남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구조가 어떻게 기억을 다루는지 보여주겠다.
기억을 위험하게 만들고 기억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기억 자체를 조용히 밀어내는 방식. 이마수의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종로의 골목이 쉽게 밝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억의 바닥을 더듬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 앞에 선다. 폭력은 처벌받았지만 폭력을 부르는 손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결론. 기억은 사건보다 오래 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기억은 오래 살지 못한다. 1961년 겨울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바빠졌다. 먹고 살아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내일을 약속해야 했다. 그러니 어제의 공포는 서랍에 넣고 열쇠를 숨겼다. 서랍을 닫는 소리만큼이나 조용히 임화수 권중각, 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다. 남았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쉬웠다. 그가 그랬다 라고 말하면 그 뒤의 문장들은 필요 없어지니까. 누가 불을 붙였나? 누가 기름을 부었나? 누가 불이 번지지 않게 막아야 했나? 그 질문들은 번거롭다. 번거로운 질문은 늘 미움받는다. 특히 안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는 더 그렇다. 서울은 기억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기억을 증언으로 만들지 않고 소문으로만 남겨두는 법. 소문은 떠돌다가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증거가 되지 못하면 책임도 되지 못한다. 그게 구조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이마수 같은 얼굴은 책임을 모아 붙이기 좋다. 종로의 밤을 떠올리면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낸다.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결론이 빨라질수록 진짜 이야기는 늦어진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건드렸던 건 바로 그 지점이다. 1960년 4월 18일 밤 고려대 앞. 어둠이 움직이고 여론이 뒤집히고 다음날 4월 19일의 분노가 도시를 채웠다. 그 흐름이 한 사람의 기질만으로 가능했을까? 한 사람의 주먹만으로 도시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이마수는 정치 깡패로 움직였고 반공의 간판과 예술인단 같은 동원장치와도 얽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그건 개인의 폭주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레버였다는 뜻이다. 레버는 손잡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손잡이를 잡은 손은 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조용하다. 명령을 소리내지 않는다.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가 알아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누군가 그만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멈추게 만든다. 그게 가장 세련된 공포다. 가장 세련된 공포는 폭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폭력의 가능성만 유통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입을 닫는다. 입을 닫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통제된 것이다. 그래서 이마수의 끝이 1961년 12월 21일로 확정되는 순간에도 도시는 완전히 편해지지 못했다. 편해졌다고 믿는 척 했을 뿐이다. 술집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꺼내면 옆 사람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얘긴 하지 말자. 왜 말하지 말자고 했을까? 위험해서였을까? 아니면 말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던 자리까지 흔들릴까 봐였을까? 기억은 개인의 것도 되지만 동시에 사회의 부채가 된다. 부채는 보통 숨기고 싶어 한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부채의 장부를 한 장 더 넘길 것이다. 이마수가 서 있던 자리의 바로 뒤, 한 걸음 뒤에서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로 사라졌을까? 아니면 이름만 바꿔 같은, 거리 같은, 무대 같은 선거판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까? 문제는 늘 뒤에 있었다. 앞에는 얼굴이 서고 뒤에는 손이 숨는다. 이마수 권중각이 종로에서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가끔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가 진짜 주인이었나? 아니면 주인이 잠깐 빌려 쓴 도구였나? 도구는 부러지면 갈아 끼우면 된다. 그래서 더 무섭다. 1960년 4월 18일의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끝이 자주 흐려진다. 누군가의 어깨가 밀려오고 누군가의 발이 엉키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꺾였던 그 순간, 그 장면이 여론을 뒤집고 4월 19일의 거리로 번졌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 앞에서 멈춘다. 그 장면을 누가 만들었나? 만들었다는 말이 거칠다면 이렇게 바꿔도 된다. 그 장면이 나오게 만든 공기는 누가 깔았나? 공기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자유당 시절 반공이라는 말은 공기를 만들었다. 애굽이라는 말은 사람을 줄 세웠다. 누군가는 마이크 앞에서 그 말을 외치고 누군가는 골목에서 그 말을 실행했다. 이마수는 실행의 얼굴로 남았다. 그래서 처벌도 얼굴이 받는다. 56 이후 체포와 재판, 그리고 1961년 12월 21일 끝은 숫자로 정리된다. 숫자는 깔끔하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이 남는다. 그때 서울은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제 그만 과거를 접자고. 하지만 과거는 접힌 종이처럼 주머니에 남는다. 걸을 때마다 구겨지는 소리로 존재를 알린다. 종로의 골목에서 누군가가 그때 그 사람을 입에 올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다. 왜 끊겼을까?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서 있던 자리까지 포함되어 있을까 봐였을까?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겁을 먹는다. 이마수의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히 폭력은 처벌된다가 아니다. 더 서늘한 교훈은 이런 것이다. 폭력을 쓰되 너무 눈에 띄면 버려진다. 그러면 다음번 폭력은 더 조용해진다. 더 세련돼진다. 더 말끔해진다. 주먹이 아니라 낙인이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침묵이 사람을 꺾는다. 그리고 그 방식은 기록에도 잘 남지 않는다. 남는 건 결과뿐이다.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결과, 누군가가 입을 닫았다는 결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마수는 왜 끝까지 혼자 남았나? 법정의 문이 닫힐 때 누가 그의 등을 떠밀었나? 혹은 아무도 떠밀지 않았나? 그가 이미 버려질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 자리를 정해준 건 누구였나?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남긴 가장 확실한 흔적, 말하지 못한 이름의 그림자를 더 가까이 따라가게 된다. 마지막에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마수 권중각 1961년 12월 21일로 그의 이야기는 닫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닫힌 문은 흔적을 남긴다. 문이 닫힐 때 누군가는 안쪽에 있었고 누군가는 바깥쪽에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냉정을 본다. 자유당 시절 권력은 거리의 힘을 빌렸다. 정책이 아니라 분위기로 설득이 아니라 공포로. 반공이라는 말은 칼집이었고 애국이라는 말은 방패였다. 그 방패 뒤에서 움직인 얼굴들이 있었다. 이마수는 그 얼굴 중 하나로 기록된다. 종로에서의 조직 예술을 동원하는 간판 선거판의 공기.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겹치면 사람들은 그를 주인공으로 본다. 주인공이 생기면 이야기는 쉬워진다. 악역이 생기면 결론은 더 쉬워진다. 그리고 쉬운 결론은 사회를 잠깐 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편함은 대가를 치른다. 쉬운 결론이 남기는 건 망각이다. 망각은 구조의 연료다. 사건은 정리되지만 방식은 정리되지 않는다. 이마수를 처벌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낮추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골목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긴다. 누군가 그만하자라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래, 괜히 말하지 말자 라고 맞장구 친다. 그 순간 폭력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주먹을 쓰지 않아도 사람을 접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온 이유는 이마수 개인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개인을 악마로 만들면 우리는 구조를 보지 못한다. 구조는 늘 사람을 쓰고 사람을 버린다. 필요한 동안에는 충성을 칭찬하고 불편해지면 책임을 떠넘긴다. 이마수의 끝이 차갑게 느껴지는 건 그가 단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쓸모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냄새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격한 걸까? 정의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자기 보호인가?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질문을 댓글로 형님들 방식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폭력이 표가 되던 밤은 끝났을까? 아니면 폭력이 더 조용한 언어로 바뀌었을 뿐일까? 이마수의 이름을 지운 뒤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침묵의 습관은 누가 만들었나? 그때 진짜로 이긴 사람은 누구였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끝을 말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도시는 끝나지 않는다. 이마수 권중각의 이름은 1961년 12월 21일이라는 날짜에 묶여 정리된다. 법은 결론을 냈고 사회는 숨을 돌렸다. 그러나 종로의 골목은 안다.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유가 밝혀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는 한 시대의 얼굴이었다. 권력이 거리의 공포를 빌려 쓰던 시절, 그 공포를 현장으로 내려보내던 얼굴. 반공이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고 애국이라는 말이 칼집이 되던 시절, 그 말들을 행동으로 바꾸던 얼굴. 그리고 충무로의 빛을 빌려 사람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돌리려 했던 얼굴. 그 모든 것이 겹치면 한 사람은 쉽게 전설이 되고 쉽게 악마가 된다. 전설과 악마는 닮았다. 둘 다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하지만 진짜 공포는 저 사람만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 저 사람이 사라지면 저 방식도 사라진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방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방식은 배운다. 더 눈에 띄지 않게, 더 책임이 남지 않게, 더 부드럽게. 폭력이 직접 휘둘러지던 시대가 끝났다면 폭력은 이제 말과 낙인과 배제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 그 옷은 더 깨끗해 보여서 더 위험하다. 1960년 4월 18일 밤의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한 사건의 기억이 아니다. 그 장면은 질문의 시작이었다. 누가 시켰나? 그 질문이 커질수록 체제는 얼굴을 희생양으로 세운다. 이마수의 끝이 차갑게 느껴지는 건 그 질문이 끝까지 닿지 못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닿았다면 더 많은 이름이 흔들렸을 테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처형이 아니다. 결말은 우리에게 남겨진 습관이다. 누군가가 권력의 언어를 들고 나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고개를 숙이는가. 누군가가 질서를 말할 때 우리는 누구의 침묵을 비용으로 치르는가. 누군가가 애국을 말할 때 그 애국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사람을 줄 세우는지 묻는가. 그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또 다른 이마수가 등장할 준비를 한다. 이름은 다르겠지만 역할은 같을 것이다. 형님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범인은 이마수였습니까? 아니면 이마수를 쓰고 버린 구조였습니까? 형님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전설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돌아서야 한다. 종로의 네온은 꺼지지 않는다. 어제의 골목도 내일의 골목도 같은 자리에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져야 한다. 공포가 공기가 되기 전에 질문이 먼저 공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폭력이 표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비로소 이 이야기는 끝난다.